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제와 완전히 다른 시장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간밤에 깜짝 놀라셨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0%가 넘게 올라버렸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엔비디아가 18% 오르고 테슬라가 22% 오르고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나온 감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2,400선 하루 만에 바로 회복을 했고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도 오늘 출발할 때는 38원이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1,446원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시 올라서 1,450원대로 일단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일단은 제자리로 거의 돌아오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찔했는데 네. 오늘은 또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아직 끝난 거는 아닙니다. 그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맞불 관세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환율이 또 요동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른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니까 일비 당분간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출발할 때는 1,34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중국과의 대립이 완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은 또 다시 1,4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일단 오늘 시장의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오늘 또 저희 마켓나우 의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대응책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면 자, 이게 이번 주에 시장의 분위기가 맞나? 또 갑자기 다 빨갛습니다.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안 올라가는 업종이나 종목을 찾는 게 더 빠를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조선방산, 대부분 컨텐츠 다 올라갑니다. 원전도 올라가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이 관세 유예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8% 급등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관련주도 올라가고 그동안 많이 눌렸던 자동차 관세는 그래도 25% 그냥 갑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동차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올라오고 그런데 또 정치 테마주도 같이 올라오고 오늘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떨어지는 업종이 유일하게 좀 눈에 띄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엔터주가 오늘도 안 갑니다. 엔터주는 조금 경고성 메시지 이런 비상등이 좀 켜졌는데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하이브에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관세에서 좀 자유로웠던 업종이 엔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세를 유예시켜주면 이런 거 엔터로 수익을 보기에는 차라리 다른 데로 가자. 다 수급이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양상 때문에 수급이 오늘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엔터주까지는 수급이 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가 오늘은 아쉽게 빠지고 있어요. SM이나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HBM, 소캠, 유리기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바닥을 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설비 오랜만에 올라갑니다. 전력설비도 잘 가고 있고요. 유가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60달러대 근처에서 일단은 많이 내려왔다가 어제 좀 반등세를 조금 나타내는 모습 때문에 유가 관련 주도 오늘은 조금은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오늘 이슈가 되는 것들 하나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풋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너무 많이 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항상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이고 주가가 만약에 S&P 500 지수가 단기간에 1000포인트 떨어지면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과거에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랐기 때문에 바로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0여 개국의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90일간 한 석 달 정도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4월 초니까 5월, 6월, 7월 정도까지는 일단은 여유 기간이 좀 생긴 거고요. 그런데 완전히 관세를 아예 없애준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10%, 전 세계 국가의 10% 일률적으로 기본 관세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상호 관세 25% 가운데 10%는 유지하는 것이죠. 15%를 깎아주는 것을 유예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미국에 수출을 할 때 10%는 관세는 부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이 중국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유럽도 지금 10% 기본 관세로 낮춰줬거든요. 근데 중국에게는 오히려 어제 104%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높였습니다. 125% 관세를 중국에게만 부과할 것이다. 중국은 어쨌든 피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도 84%로 관세를 높였거든요. 보복 관세를 높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집중적으로 타겟화하고 타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고요. 골드만삭스가 어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경기 침체 확률이 45%까지 뚝 떨어졌다. 1시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장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충격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트럼프 풋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 오늘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 아니고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후 반도체가 있어서 그건 좀 제외하고요. 오늘 대형주 위주로 각 산업을 대표하는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기아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차는 그동안 수급이 좀 잘 안 받쳐줬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10거래 연속 나타났고 기관도 2거래 연속 매도에 동참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6%대 정도입니다. 20만 원 선은 못 넘었지만 그래도 현재 18만 9,300원 선 모이고 있고 뭐 장중에는 19만 원 선이 넘어간 흐름들도 나타났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점차적으로 그동안 좀 잃었던 점수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4.3%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아는 오늘 아침 삼성증권에서 매수 신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삼성증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포인트는 EV3, 3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관세 충격에서 기아는 덜 할 것이고 전기차 시대를 열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기아를 봤을 때는 유럽 시장 MS라고 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넓힐 수 있을지 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3.6% 상승하면서 25만 9천 원 선 터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4거래일 만에 반등세예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가 대부분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쨌든 뭐 1분기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텐셜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을 넣은 이유가 원래 좀 잔뜩 움츠려 있었잖아요. 다음은 제약바이오인데 이런 흐름들. 근데 오늘 반등하고 있다. 4%. 대형주가 이 정도면 좀 많이 튀는 거니까요. 16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관세 대형주 말씀드렸고 이게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반등하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오후장까지 그 힘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는 반도체를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세, 특히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엄청나게 높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 탄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앵커랑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HBM, 반도체, 소캠, 유리기판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18% 넘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가 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8%, 그리고 브로드컴도 한 19% 올랐습니다. 전부 다 지금 반등세가 나타나니까 우리도 그런 훈풍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엔비디아가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또 추가적인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엔비디아의 H20 칩, 이 중국 수출 규제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H20 칩은 엔비디아가 미국이 지금 중국에다가 고사양 칩에 관련 AI 칩을 수출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중국에서도 팔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고사양 말고 그걸 약간 성능을 저하시켜서 H20 칩을 만들었고 이걸 중국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팔지 못하게 트럼프가 막으려고 했는데 지난 주말에 젠슨 왕 CEO가 마라로고 리조트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H20 칩은 풀어줄게, 수출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식의 그런 입장, 합의가 된 것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이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조금 더 많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마이크론이 지금 메모리, D램 쪽에서의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D램이랑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D램이랑 SSD에도 가격을 올릴 거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관세에 대한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전이를 해서 고객사들에게 관세 인상분을 그걸로 메우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격 올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따라서 가격을 올려야 될까요? 올리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잘 판단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관세 충격에서 벗어났고 엔비디아나 AI 칩과 관련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등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 중에 든든한 지원군은 반도체에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5% 반등하면서 55,600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 이슈 보면은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더 부각받는 게 HBM 쪽에 그 물살을 타고 지금 거의 탑이 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디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디램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36%로 앞섰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34% 그리고 마이크론이 25%니까 그 김에 균형이 삼성전자는 이제 놓치고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400원 선 현재까지도 있고 다만 장중에 상승폭이 더 높았습니다. 지금 상승폭은 좀 낮아진 그런 음봉의 흐름이라는 거 그래도 11%는 좀 놀랍죠. 이런 부분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HBM 관련주로는 한미반도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해서 답답한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반등세 한 8%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4,500원. 그리고 강자로 떠오른 게 바로 한화비전인데 그럴만하죠. 17% 넘는 급등세 52,600원 선까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좀 잘 가다 보니까 생산 라인, HBM 잘 가다 보니까 장비 관련주도 오늘 오름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반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눌린
반등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테크윙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9.5% 강세 힘으로 3만 원 선까지는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리포트를 내놨는데 여기가 이제 신규 장비, 납품 이런 부분이 수월하게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거고 나머지 수주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 흐름을 나타낼 거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장비주로서 오늘 3만 원선 터치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원전과 전력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급락을 맞았잖아요. 미국이 떨어지니까 함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사이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리스트를 체크해 보니까 원전이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을 꽤나 담았습니다.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이 BHI 같은 것들을 매수했고 전력기기 쪽에서는 뭐 한국전력도 많이 샀지만 다른 전력기기 쪽도 꽤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들이 외국인들이 원전이나 전력 설비를 매수했을까?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미국에서도 원전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았기도 했고요. 이런 이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오늘 또 주가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 폭탄을 피했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미 HD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의 부담에서 이미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HD 현대엘렉트릭은 미국 엘레바마 주에 공장이 있고 효성중공업은 테네시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서 자유롭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아까 젠슨 허왕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주에 만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서 중국의 칩 이야기도 했지만 AI 전력 설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했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 데이터 센터나 전력 설비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최근에 AI 전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철회하고 뭐 비중을 줄인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훼손이 됐었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젠슨 허왕이 다시 좀 살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전력 설비 쪽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보면은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그래도 유입이 됐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신규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35만 7천 원까지 올리는 흐름들도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쪽에 왜 오래된 그 변압기 교체 수요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최선호주로 불릴만 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5% 상승하면서 31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잠시 말씀드렸는데 최근 증권사에서는 저평가에 대한 요인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원하게 반등하면서 43만 원 선 43만 원 선을 터치하는 흐름들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이 약간 아쉬운 게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23만 원으로 낮춰 잡은 흐름들이 있었고 1분기 실적이 일회성이긴 하지만 약간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한 10% 반등을 하면서 16만 4천 원 선까지는 되찾네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BHI가 7거래 만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반등하면서 7% 반등 16,9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 최근 그 수급이 어떻게 되냐 궁금해서 봤더니 외국인이 2거래 연속 매수를 하는 흐름들이 어제 있었더라고요. 21,750원 선 8%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원전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상승 탄력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을 계속 보면서 대응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시장 궁금증 함께 해답을 찾는 시간도 가져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데 얼마만큼 갈지요. 내 종목은 과연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들 편안하게 남겨주시면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특히나 미국 증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파트너님 어떠셨어요? 저는 놀랐죠. 이게 말 그대로 네. 미국 시장이 그 개별 종목 움직이듯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나스닥 시장이 11% 올랐다는데 처음에 나스닥이란 종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11% 네. 오른다. 시장 전체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라버리면 말 그대로 아무거나 우리 예전에 젊었을 때 우리 증권에서 다닐 때는 그 전광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발짝 벗어서 던져서 아무거나 만든 거 그거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할 정도로 어제 시장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거의 전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말도 안 되는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게 그나마 백악관이 그래도 시장 여건이 이렇게 나빠진 걸 이해하고 뭔가 좀 한 발 물러설려나 보다라고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준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에 대해서 90일 동안 유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엔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EU도 포함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게 EU가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EU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오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과 EU라는 아주 거대한 시장이 미국에 대해서 한번 싸우겠다고 손을 잡고 특히 중국 시진핑과 EU 대통령격인 그 EU 집행위원장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도 나오면서 말 그대로 미국이 고립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또 미국 내 핸즈업 그 시위가 이 말 그대로 백악관을 둘러싸고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이제 미국인들이 그 백악관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더더욱 백악관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도 이 말 그대로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정책을 만든 이 나바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말 그대로 이 청와대는 그러니까 이 백악관은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시장 전체를 급등시켰지만 이게 90일간의 유예입니다. 유예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이런
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협상 전략이 미국인 내에도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인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정말 강한 상승세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19%에 가까운 폭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받으면서 오늘 한 3거래일 전쯤이었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그 유예 대상, 90일간의 유예 대상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유예이기 때문에 또 언제 이걸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이미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했고 우리나라 협상단이 미국으로 향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협상단이 미국에 가 있는 그 순간에 바로 또 이러한 유예가 발표되면서 너무 성급하게 빨리 간 게 아닐까라는 또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의 네, 그 추경이요? 추경을 이제 이번에 이제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 내에 좀 자금을 쏟아붓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그나마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화 약세가 오늘은 30원 정도 떨어져서 뭐 그 말 그대로 이제 원화 강세를 나타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원화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맞는 그런 종목들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여행주나 카지노주나 호텔주 같은 것들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구애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근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한알령 완화죠. 완화나 해제인데 여기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지난 2024년 그 이 실적을 갖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시즌이 지났는데요. 근데 여기서 감사 의견을 거절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상폐 위험에 내몰린 기업이 57곳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지난 연말부터 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재무적으로 위험이 있거나 또 자기 사업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7곳 중에 몇 곳이 퇴출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퇴출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는 파란불에 사서 빨간불에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란불에 살 용기가 없다면 이제라도 접어야 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그래도 뭐 접으시는 것보다는 열심히 좀 공부하셔가지고 시장에 좀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뭐 해안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뭐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1.3% 상승했거든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과연 오늘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30분에 개장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출발할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좀 개장하려면 몇 분 남았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이제 네. 3기입니다. 원래 이제 중국은 2기를 끝내고 네. 다음으로 넘겨주는데 이 시진핑은 말 그대로 황제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은 트럼프도 인정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저께 백악관에서 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런 그 상호 관세를 유예하지 않고 중국만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보복 관세까지 타겟을 완전히 부과하겠다라고 해버렸죠. 네.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멘트로 이 시진핑은 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협상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시진핑 정부 쪽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EU도 트럼프의 이런 그 뭐랄까요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거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강경하게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이 세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시장인 세 곳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서 양쪽 눈치를 살피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모두 우리의 시장입니다. 우리의 단골소 고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을 생산 공장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중국에 부과되는 그 세금은 그러니까 관세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기 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적당한 면에서 타협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누가 먼저 발을 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협상 카드를 들이밀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아직도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로는 바이오를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안덕근 산업장관이 바이오랑 반도체 부분별 지금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를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 바이오 네. 신약 개발 분야는 이건 사람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리고 당장 이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제약 사업이 갖고 있는 또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공장이란 게 그냥 터닥기를 하고 그냥 뚝딱뚝딱 뭐 골조 올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아닙니다. 이런 GMP 시설이라고 해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이 공장을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 바이오엑스나 이런 회사들이 곧바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바이오 쪽을 봐야 한다는 건 바이오 쪽이 증시가 약세일 때 일종의 도피처가 된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먼저 바이오 종목들을 편입을 하죠. 바이오 신약 개발사와 제약사는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습니다. 이 성격은 약간 다른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말 그대로 실적과 관계없이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갖고 기업 가치를 따집니다. 제약사들은 경기가 나쁘더라도 목숨과 관련된 약을 먹기 때문에 약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경기가 나쁠 때 일종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사들은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 개발사들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말 그대로 개발만 하면서 연구비를 까먹는 회사가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갖고 기술 자체를 판매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를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거기서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의 가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릴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바이오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분야를 연구하신 분들만이 어쩌면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가들은 쉽게 알 수가 없는 분야이죠. 하지만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받는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까지 평가받아서 이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라이센스 아웃을 받는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 중에 옥석을 가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연구 개발의 진실성 이 부분은 대부분 보면 지금 바이오 신약 개발 1세대 중에 실패한 회사들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임상 3상까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한 10여 년 동안 시장으로부터 꾸준히 돈을 받아간 회사들은 결국은 임상 3상에서 실패해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런 면을 보시면서 투자가들도 이 10여 년간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진실성을 봐야 된다는 게 반성을 하고 여기서 라이센스 아웃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들이 말 그대로 그 가치를 제3국의 그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이러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그거를 돈으로 환산까지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회사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예전에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한번 돌아서 보시면 한번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들어 동구바이오제약이나 한올바이오파마 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동구바이오제약은 30여 개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바이클란맘이라는 임상 3상에 성공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을 다른 바다가 라이선스 아웃해간 그 외국 제약사들이 이거를 시장에 제대로 런칭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회수해서 직접 상업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바이러스는 같은 뭐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유니세프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독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약세작의 피난처로 바이오 관련 기업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해서 중국 상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오늘 1.29%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3,227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재 구간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0.67%가량 상승하면서 3,207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훨씬 더 좋네요. 2.69%가량 오르면서 2810선에서 출발을 현재 한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5분가량의 흐른 지금도 2.7%가량의 상승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 우리 시장과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는 7%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다소 아쉬운 상황. 확실히 그 관세에 대한 뭐 리스크가 크게 지금 지수단에 작용을 하고는 있진 않습니다만 다른 타 아시아 증권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다소 아쉬운 부분은 딱 그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섹터가 카지노입니다. 어쨌든 어제 중국이 잘 갔던 것도 중국 부양책, 돈 풀겠다. 계속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꽤 큽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내수 시장이 크죠. 1억 인구.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2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FTA를 통해서 이 내수 시장을 중국과 일본의 내수 시장을 우리의 내수 시장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내수 시장 활성화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도 이 공장, 중국의 공장을 통해서 생산된 재화를 해외로 수출도 하지만 중국 내에서 그 소비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건 우리에겐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 많이 영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면 그 돈이 흘러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카지노 관련주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개발과 GKR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주로 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1분기 실적들도 이들 회사들이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가 뜨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지만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을 때 이들 종목들은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실적을 나타내는 회사들로 이 회사들이 좀 빛을 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점, 이 점 보시고 국내 증권사들도 이들 카지노주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대부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 카지노주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카지노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의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공략주 유바이오 로직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불안함이 아직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또 선물 시장 미국 거 봤거든요. 지금 다우랑 뭐 나스닥이랑 또 하락으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있는데 유바이오 로직스가 이 개별에 또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콜레라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콜레라 환자가 1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콜레라가 실제로 남인도나 이런 그 남부 좀 뜨거운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니세프라는 국제기구에서 이 그 콜레라 백신을 전량 구매를 해서 이들 나라에 보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콜레라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뉴바이러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콜레라 백신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전에는 이 인도 업체들이, 인도 제약사들이 콜레라 백신을 생산해 왔는데 단가가 안 맞다고 생산을 포기하니까 결국은 유바이러스밖에 남지 않았죠. 특히나 유바이러스는 경구용 그 콜레라 백신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 형태로 맞지 않고 곧바로 이 건강한 사람들 그냥
그 알약 형태로 해서 먹으면 캡슐 형태로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라 백신은 이 유니세프에서 그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전 세계에 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한 2년 동안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 계속 이 지금 콜레라 백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단가가 오르다 보니 내년부터는 인도의 제약사들이 다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유바이럭스가 독점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춘천 2공장을 이번에 KFDA에서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S의 GMP로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연간 9천만 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시설을,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것은 유바이럭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 콜레라 백신을 독점을 더 강화해가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장티푸스 백신과 오가 수막 구군 백신 그리고 또 이제 대상포진 이런 백신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나올 그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바이럭스의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서 매수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일단 오늘 올라버려서 목표가는 좀 500원 정도 더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이 유동을 그러니까 등락을 할 때 이럴 때 잘 이용하시면 최대한 싸게 분할해서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려놓고 그렇게 매수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목표가 15,000원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기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유바이오 로직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공약주까지 김태현 파트너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경제의 독립선언을 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장들은 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제조업은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데요. 연합군에 대한 군수물자를 비롯 다양한 생필품들을 생산하고 수출하며 성장한 것이죠.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를 하던 나라들 사이 미국은 홀로 경제적 부흥을 누렸죠. 그리고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걸프전을 치르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자본력을 모두 갖추게 된 미국. 이후 풍부한 자본력과 인재를 활용해 기술 혁신과 창의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게 되는데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과 함께 IT 산업을 주도하며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제조업을 대체하는 경제의 핵심 축이 된 것입니다. 이후 경제적 호황기를 누리며 미국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미국의 시민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 속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했고 이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약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며 미국의 제조업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공장을 다시 미국에 지으려고 할까요?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무역 갈등을 겪으며 미국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취약성을 드러냈는데요.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기술 보호를 위해 자국 내 생산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세계적인 관세 폭풍을 일으키며 제조업 부흥을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러한 흐름 속 알아야 할 정보들은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뭐 여전히 코스피 5%대 상승세, 코스닥은 4.96%, 양시장 모두 5%대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겠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3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코스닥에서도 매수로 전환이 됐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매수 강하게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 아까 살짝 보셨는데 어제도 중국이나 중국 상해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는 뭐 관세 이야기 나와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상해종합지수 1.3%대,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조금 더 한 2.7% 가까이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중국 쪽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0.1% 3월의 CPI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0.1% 하락, 생산자 물가는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네요. 중국 쪽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미국의 이런 대응에 중국이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건지 그런 의견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또 결국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점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덕수 대통령 대행도 지금 뭐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 잘 이어갈 것이다 라고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뭔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협상을 잘 진전시켜서 관세율을 떨어뜨리는 게 최상의 지금 시나리오다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이런 흐름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대응할지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지금 아침에 쌩쌩하신 분들이 더 이상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새벽에 뭐 시장이 뭐 네. 정말 요동쳤습니다. 뭐 이번 주 내내 그랬죠. 근데 이번 주 내내 롤러코스터 타는데 저도 어제 밤에 출발할 때는 오늘은 떨어지겠다. 정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출발을 했는데 그런 얘기 입에도 대지 마세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저희. 생각만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 네. 그러면서 바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예. 관세와 관련해서 중국 빼고 전부 다 유예하겠다. 90일간 유예를 네. 하겠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거 이렇게 빨리 카드를 꺼내나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번 주 초에 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CNBC에서 가짜 뉴스 네. 나왔다. 그게 예.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본 거다라는 저도 그렇게 그런 말이 생각을 있더라고요.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구 그 고문 네. 그 고문님을 내세워서 시장을 고문했었죠 한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네,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네. 이렇게 한번 좀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시장이 거의 공포감으로 극대로 나오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느끼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유예하겠다. 네. 라는 쪽인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보고 있었느냐라는 게 좀 해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뭘 봤죠? 주식시장은 솔직히 그렇게 그만큼의 어떤 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참을 수 있어라고 봤었는데, 시장은 또 금방 올릴 수 있으니까 네. 미국은. 근데 어제 시장에서 요상하게 변화가 나온 게 채권이었습니다. 근 10년물 국채금리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대표님. 채권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기 위축될 거야. 네. 어차피 관세를 통해서 교역은 생각보다 위축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쌓는 모습들이 네.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들까지 보면서 금리를 내려가게 하려는 요인들을 좀 크게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제 금리가 급등했던 요인들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한다.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금리는 급등하는 거죠. 네네.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이고 두 번째 이거는 계속 꾸준히 이어왔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고 하지만 근데 그 상황 쪽에서 최근에 요즘에 헤지 펀드들 네네. 깔딱깔딱하는 회사들이 거기서도 많아요. 좀 위험이 감지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확인이 돼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이제 금융기관 아니면 또 글로벌 IB 쪽까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못 참죠.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 안 되겠다. 무슨 자산을 뭘 갖고 있는 위험 자산 말고 안전 자산 이것도 필요 없다. 현금 확보하자.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같이 있던 채권도 그러니까 마진콜로 청산되면서 네. 채권 채권 갖고 있던 보유분도 같이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유동성 경색이 나와버려요. 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그때도 보면은 달러가 갑자기 또 강세로 쭉 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고 네. 요거 잘못 컨트롤하게 되면 민감한 때에서 그럼 원하던 바의 채권 금리도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달러 가치도 급등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나온다. 이거는 잘못하게 되면 주도권을 왼손한테 뺏겨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거 엄청 먹겠죠.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이때가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고 어제 또 발동한 게 트럼프 리딩방이었었죠. 네. 지금이 네, 트루스 소셜에 찍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주식을 사야 될 좋은 시기다. 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이제 모든 현상들이 같이 나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끌고 가는 바와 조금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나온다. 바로 액션이 네.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정책이 들어가고 내가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강약, 중강약이 나올 때 너무 강하게 들어갔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액션을 취하겠다는 쪽들은 엄두를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상하다라는 말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좀 하락세를 그러니까 이 금리 숫자 자체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이번 주 초였나요? 지난주 말이었나요? 그쯤에 3.8. 3.8대 네. 찍으니까 네. 그 다음으로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조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채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네네. 논리 중에 하나가 3.8대 4.5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 더 쓰면 4.6.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플레이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3.8 한번 찍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찍은 이틀 뒤에 4.5를 간다. 네네. 이건 그러니까 채권이 벌써 지금 보면은 막 70bp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의 그냥 뭔가 그들이 표현하게 되면 해봐야 5bp, 10bp 여기서 움직이고 또 네. 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들한테는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쪽들을 감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미 계획을 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어차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관세 관련된 쪽에서도 상호 관세 쪽으로 가장 많이 노린 쪽이 어디냐면은 베트남, 뭐 캄보디아, 네네네네. 여기 동남아 쪽들을 태국 그쵸. 이런 쪽들을 견제를 한다는 얘기는 중국이 우에서 들어올 거를 그쵸, 생각하면서 그쵸. 거기를 막는 견제했다.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관점이다 보면 니네 그러니까 우리랑 협상을 통해서 안 할 거 맞지? 하고 이번에 베트남하고도 협상이 거의 완료가 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무관세로 하기로 네, 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이거 중국을 때리기가 이제 집중이 되는구나라는 관점 중에 하나가 1기 때와 2기 때는 좀 광폭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너무 떨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미국이 원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 제조업도 하나도 없고 거기다 적자만 계속 보고 있고 이런 관점 쪽에서 교역을 제자리 잡겠다라고 하는 쪽에서의 변화다 보니까 그게 핵심이 이제 중국 대리인 계속 이어질 거고 거기서 이제 물론 1기 때 저희 봐서 알지 않습니까? 2018년도 초에 자 미국 중국하고 이제 시작 그리고 둘이 손 맞잡은 게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들어온 게 12월 달이었어요. 네네네. 1년 동안 거의 그때도 주가가 한 23%가 많이 빠졌을 빠졌죠. 겁니다. 네, 예. 23% 빠졌습니다. 예. 저도 봤어요. 이번에 율도 거의 비슷해요. 그쵸. 고점 대비해서 22%. 24% 빠졌었죠. 예, 뭐 네. 저점 어디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 정도면 비슷한 쪽에서 본다. 그러니까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 어떤 사건 구조적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경기를 건드리는 쪽으로 구조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 예. 근데 고기를 딱 맞춰서 한 30% 밑에 위쪽에서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지수가 나스닥이든 S&P든 지수가 빠지는 것도 트럼프는 봤겠지만 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3.8까지 찍었을 때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뭔가 금융 자본 시장 자체에서 구조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렇죠. 예.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보는 게 맞다고 맞겠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국제금리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제 안정될 것 같습니다. 안정 뭐 그렇게 됐고, 어느 정도로? 아마 그 기존 경제를 그대로 이어갈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지표들 나오는 네. 거 봐야 되겠죠. 근데 관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뭐 상호 관세로 뭐 다들 우방국까지 뭐 20%대 이상 뭐 24%, 25% 올렸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 위축되는 신호가 나왔을 거예요. 네네. 한번 4월이나 5월 달부터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보편 관세라고 하는 10%대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경기 관련된 위축세가 심하게 끄느냐라고 바라봤었을 때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라고 바라보는 글로벌 IB들의 기준이었습니다. 9.93 뭐 이 정도쯤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골드만삭스도 바로 경기 위축 확률을 되게 높였다가 이번에 다 처리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낮췄더라고요. 이들도 이래요. 예. 이들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랬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가 위축되는 신호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네. 네. 지금 나오는 뭐 고용 지표나 나오는 현상, 특히 가장 안 좋은 게 소비자 신뢰 지수였습니다. 네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보게 되면 52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얘기를 하는데 관세 들어오고 물가 올라갈 거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하는데 다 안 좋게 찍은 거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거는 안 좋은 현상들이 반영되는데 지금 막상 보이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침체가 확 올라가는 확률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러면서 어쨌든 시장에서 이번 주에 공포가 너무 심했는데 네. 뭐 그러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오히려 승기를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막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네. 어쨌든 이런 오늘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봤을 때 트럼프는 결국에는 중국으로 타겟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세든 뭐든 지금 아니면은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게 관세를 낮춰주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 낮춰주는 것도 네. 결국에는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이랑 싸우자라는 그 줄서기를 세운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트럼프는 한쪽에서 이득을 본 게 결국에는 10% 관세 다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정도 보강을 하고 네. 내 말 잘 듣고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러면은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 카드 받을래?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도 뭐 한국하고 일본을 가장 우선 협상으로 네네네, 논다라고 해놓고 거기서 이제 뒤로 계속하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이번 협상 의제에 방위비 안 올라가 있네 이런 것들 얘기를 쑥 던져버리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제일 많이 수입하는 LNG 수입국이 어디지? 이런 거 딱 반문돼 버리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총리 대행하고 약간 이제 통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나온 얘기 보게 되면 뷰티풀 잉글리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간 띄워주고 네. 그다음에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뭐 뉴스는 잘 안 나오지만은 네. 자네 대선 나올 생각 없는가 이런 것들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못 보셨어요? 네. 네.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단독 보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파트너로서로 약간 해놓고 이 사이에 뭔가를 많이 좀 집어넣고 싶은 거죠. 카드를.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봐야 되죠. 한국이 지금 제대로 된 그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네. 이때 계속 압박을 해서 원하는 거 얻자라는 쪽으로도 계속 좀 카드를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요게 우리가 받을 하나의 청구서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투트랙으로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네. 중국은 어쨌든 집중 포화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뭐 자본 구조, 국채의 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국채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호적인 국가들에게는 관세를 부과하는 우호적인 국가들에게는 미국 내로 들어와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돈 써라. 네. 뭘 만들든 네. 공장을 짓든 투자를 하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라고 약간 이제 이 수면 위로 이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시장으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금 또 원달러 환율도 일단은 조금 원달러 환율은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1,440 몇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또 1,460원 근처까지 다시 왔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은 왜 이럴까요? 어제 좀 급했죠. 네. 급하게 나온 분위기고 거기다가 지금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447원 네.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때 튀었던 게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그 어떤
계엄 사태 때 나와서 가장 높았던 고점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치가 제대로 안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튀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좀 진정된 거 아닙니까? 진정됐다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사태를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 카드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은 다 같이 또 앞으로 숙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1,450원대 밑으로는 일단은 쉽게는 못 내려갈 부분들이 그래요?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그러면 뭐 바뀐 건 없다고 치는데 많이 좀 예전보단 개선은 좀 됐다고 보는데 이제 중기적인 관점들이죠. 그러면 한국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 네네. 네, 대표적으로 한국은 이제 인구 소멸 국가. 이 얘기는 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지나고 나게 되면 2060년 가게 되면 우리 앵커님이 그럼 그때가 나이가 제가 몇 살입니까? 네. 2060년 가게 되면 네. 어떤 데이터 나오냐면요.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예.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되는 국가입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변화가 장기적 전망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기틀을 좀 만들어서 세워놔야 되거든요, 지금요. 네. 그게 그래도 늦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쵸. 보면. 네. 네, 그런 쪽들에 대해서도 환율도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미래 청사진,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환율이 그게 어쨌든 뭐 환율은 나라의 그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레벨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원화 약세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달러가 약세 쪽으로 뭐 한때 뭐 104대 네, 부근 있다가 좀 내려갔긴 했는데. 102대 정도 네. 내려가게 되면은 원화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1,400원대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아니라. 우리만 빼고 유럽이나 일본 엔화는 그렇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죠. 그렇죠. 그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아직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정치부터 뭐 이런 여러 거 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보니까 그 갭을 얼마큼 줄이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환율보다 네. 6월달 그러니까 이제 대선 이제 끝나고 다음 환율들이 더 궁금해지는. 중요할까요? 예. 그러면 지금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이 1,450원 요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딱 잡고 네네. 네, 어느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치는 분위기가 이제 한국도 좀 정신 차렸다 쪽이 나와야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같죠. 알겠습니다. 그럼 환율은 어쨌든 이 수준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어쨌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상승 탄력 더 높이고는 있어요. 아까 조금 보셨지 모르겠는데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하락을 멈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하방은 멈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지난번도 아니고 어제였네요. 바로 예. 솔직히 2,300은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에 훅 떨어졌어요, 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한 12시 반부터 네. 한 2시 사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대 매매가 막 와르르 쏟아졌지 네, 않습니까? 쏟아졌어요. 그거를 버티지 않고 그냥 놔버린 거였죠. 네네. 그러다 종가상으로는 살짝 돌리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2,300선 밑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건 좀 심했네라고 것들은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복을 보게 되면 오늘 하루에 5% 올라간다는 그 숫자 자체 때문에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미국 시장의 위치나 아니면 지금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솔직히 덜 오른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냥 차라리 한 코스피가 한 2,430, 50 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지금 키높이가 맞거든요. 그게 조금 못 나왔다는 거. 그리고 특히 오늘 그게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 이쪽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외국인들이 계속 하락 포지션으로 갔다가 이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뭐 미국 포지션은 그냥 어떻게 좀 맞췄다고 하는데 잠깐만 한국은 계속 매도만 해놨거든요 지금요. 네. 요거를 좀 조정하는 과정 쪽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 많이 오르면 안 되죠. 지금 공매도부터 계속 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는 과정이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대 중반 사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죠. 네네. 뭔가 빠르게 변화가 되게 되면 그동안의 공매도 누적과 이제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생각보다는 조금 늦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어쨌든 관세가 우리가 90일에 여유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이번 주에 네.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 되게 한쪽에서 많았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오늘 예. 아니 근데 네. 뭐 오턴 겁니다. 예.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지. 예. 저가 매수 이번 주에 해야 된다. 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아니다. 하락 더 넣을 수 있다. 막 그런 의견들도 반대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와도 아직
그동안의 하락분 다 메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된다고 보세요? 이거를 변동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락할 때는 솔직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과매도 지표나 많이 나온 상황 속에서 네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그냥 현금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잘게 매수하는 전략들은 맞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동공지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쯤까지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다고 뭐 다 해결된 거야?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잠정 변동성이 남아지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하면서 물량을 좀 모아갔던 게 있는데 이게 빠르게 올라오면서 올해 시장 대비해서 좀 수익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좀 줄이셔야 됩니다. 줄여서 놓고 다시 한번 출렁일 때 또 사겠다라고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 지금부터 나 수익 났으니까 와 여기서부터 얼마큼 모아갈까 그러면서 또 오늘 같은 날도 또 계속 매수.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대응이 좀 어긋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추세적으로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처럼 찍고 올라간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닌 거죠. 그거는 유동성을 그쵸, 크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때고 네네. 지금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 상황 속에서 공급하는 국가가 따로 있잖아요. 한국도 추경을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하는 국가 쪽으로 가게 되면 네네. 일단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부 변수에 따라서 또 이런 식으로 몇 그쵸. 번의 등락을 펼친 다음에 그다음에 추세 저항 돌파하고 강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테스트가 들어온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은 강하면 조금 줄이고 다시 또 흔들려서 또 저점 또 테스트가 나온다 사고. 그러면 다시 사고 잘하실 수 있죠? 네. 예. 네. 화이팅! 여기까지 화이팅! 할 수 있죠. 예. 네. 시청자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하락을 멈춘 사인을 보여준 것이고 그렇죠. 지금 오늘 시장은 이제는 어쨌든 조금 이제 여러 이슈들 때문에 한번 도전을 받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좀 겪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거기에서 저희가 수익을 보다가 또 더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연준풋 이런 게 나오면 네, 예, 그러면은 좋죠. 예. 그러면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죠. 그거는 가장 확실한 건데 트럼프가 원하는 바죠. 그렇죠. 예, 예. 예.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시장 이번 주에 급변동이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도 머릿속에 그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대표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결국 이 모든 게 중국 너를 향한 각본이야. 125% 관세 예고, 미국 시장 히데이 급등세, 테슬라, 엔비디아 급등, 서학개미 음매 기사러, SK 하이닉스 만년 2위의 설움 깨부수다. 자, 마치 영화의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영화가 짧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짜여진 각본이라면 진짜 이거는 시나리오 작가가 엄청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반전의 드라마거든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옷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싹 다 뺏어간 다음에 갑자기 바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강도가 되게 착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집에 강도가 다 들어가지고 다 뺏은 다음에 안 돌려줬어요. 자, 옆에 집에 안 돌려줬는데 너는 다 돌려줬어. 그래서 너무 이제 다 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액세서리 몇 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티가 안 나요. 거기다가 옆에는 다 뺏겨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강도가 야 옆에 집이 옛날에 우리 집을 강도를 해가지고 이제 얘네가 나쁜 놈이다. 얘네를 같이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때려잡자. 이러니까 갑자기 같은 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자 이게 완전히 노림수라면은 대박이거든요. 뭐 트럼프 말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서 관세를 유예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만약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면, 그러니까 원래 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위협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놓고 발을 빼서 안 해주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90%를 뺏는다고 하다가 10%만 한다고 하면은 80%를 번 것 같아요. 근데 난 10% 잃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10% 기본 관세를 하는 건데 마이너스 10%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90%, 50%를 한다고 했다가 마이너스 10% 줄이면 내가 50%, 60% 번 것 같다니까, 느낌 순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노렸다면은 이거는 대박이죠. 그렇게 심리를 완전히 갈아태워가지고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야, 얘 한 명만 치자. 우리 다 같이 편 먹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각본을 쓰고 머리를 잘 썼다면 대박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미국인들이 힘듭니다. 관세 부과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결국 소득세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소득세 인하, 감세는 안 하고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 미국인 수입업자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럼 수입업자들이 힘들면 결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키겠죠. 미국 수입업자랑 미국 소비자, 결국 미국인들이 안 좋은 거네요. 그래갖고 주식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데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인생의 스냅샷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주식이란 상품이 좋은 거는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거를 하루하루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세 명의 말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죠? 며칠 만에 증명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아무리 무슨 워렌 버핏 스타일의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인간이니까 아무리 그런 마인드가 있어도 6개월 이상 빠지면 버티지 못해. 6개월도 못 버티죠, 사람들 사실. 뭐 한 달만 계속 빠져도 그런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 마인드를 장착한 사람도 짜증이 나기 시작해. 왜? 내가 돈을 넣자마자 1개월 내내 빠지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뭐 분할 매수로 넣어서 저기 단가를 낮추면 된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내 자산이 1개월 동안 빠지면은 기분 좋은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재무장관이 했던 말이 며칠 만에 증명이 돼버리니까 인생의 스냅샷이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증시다. 장기 투자, 그것도 장기 투자도 아니죠. 한 일주일 투자니까 본전 이상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그게 된 거예요. 그 미국인들도 그럴지언데 다른 나라는 더 그러겠죠. 다 뺏어간 것 같은데 일부만 뺏어가고 나머지를 돌려주니까 내가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엉덩이에 키스를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도 굴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굴욕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느낌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들 좋아하진 않겠지만 미국의 편에서 중국의 편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심리를 한번 뒤집어치기를 한 거예요, 2번을. 그리고 이제 또 저기죠. 지금이 구매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자,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또 음모론도 있는데 내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하루에 수천조 원도 움직이니까 트럼프 말로 하루에 수천조 원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트럼프가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저걸 올렸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딱 구매하기 좋은 시기란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단타의 그 시기를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미가. 아니 설마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자기 말 막 내뱉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날 주식 오를 거를 오늘 사서 내일 팔아라고 그 시기를 찍었겠어요, 설마? 근데 우연찮게 시기가 너무 맞으니까 지금 막 트황상 이러더라고요. 지금이 구매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딱 올리자마자 그냥 이만한 게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이 지금 4일간의 이 장대 음봉과 이 흔들림을 다 만회하는 엄청나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37,000, 이게 지금 3,000포인트짜리거든요. 이 장대 양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저점까지 갔어요, 거의. 그렇죠? 이 3월달 저점까지 갔어요, 지금. 거의 딱 맞아떨어지죠, 여기. 3월달 저점 부분까지 회복했죠. 자, 뒤로 가볼게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더 올랐어요, 지금. 자, 나스닥 보세요, 이거. 자, S&P 500 가겠습니다.
네, S&P 500 이렇고요. 자, 제일 많이 오른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19%가 급등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하니까 27.05짜리 나오거든요. 물론 얘네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27.5%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23.82에서 쭉 있고 엠코 테크놀로지 20.51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독일 닥스도 반등을 했지만 약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이제 공이 다시 미국 증시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브라질도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인도도 일단 갭상승했죠. 뒤로 가볼게요. 자, 상해 종합도 이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메꾸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상해 심천은 지금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캡처를 안 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거죠. 중국 증시는 10시 반 넘어야지 캡처할 수 있어요. 지금 심천입니다. 심천도 오늘 갭을 좀 메울 것 같긴 합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이 지금 아시아 증시 중에 일본 니케이입니다. 자, 니케이 오늘 9%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얘도 한 4일치 봉을 다 메꾸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도 오늘 갭상승에서 시작하는데 니케이보다는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자, 지금 그 니케이랑 대만 각권은 지금 7%에서 9% 급등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모자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한중이라죠. 한국, 대만, 일본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약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뭐 급등을 했고 갭상승했지만 5%대 육박하는 상승인데 지금 일본도 9% 가까이, 대만은 지금 9%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이 저 때는 지금 아직 안 나온 때인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반등했지만 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은 한번 엄청난 지금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죠. 1,480원부터 1,450원까지 30원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은 1,457.62 정도 됩니다. 21선 밑에 있죠. 뒤로 가볼게요. 자, 유가는 일단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밑꼬리를 크게 달고 이 60달러를 일단 회복을 했네요. WTI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2,100원 오랜만에 지금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10억이니까 너무 미약하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정말 오랜만이죠. 지금 일수로 3월 28일 이후에 최초로 일단 빨간색이 켜지고 있고요. 오늘 이대로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가 문제인데 글쎄요. 2천억은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뭐 5천억 원 사면 많이 사는 걸까요? 조금 좀 부족하죠. 조금 더 많이 빨리 샀으면 니케이나 대만 상승률에 육박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전부 다 폭등했는데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서학기미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1등, 2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뭐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겠죠. 이거 2배, 3배짜리도 있거든요, 지금. 뒤에 가겠습니다. 2배, 3배짜리는 정말 그분들은 죽다 살아나셨을 겁니다, 지금. 자,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에 제일 많이 오르는 게 히타치인가요? 히타치가 13.51, 키엔스가 12.06 오르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자, 대만은 오늘 상한가가 폭발하고 지금 상한가 몇 개인가요, 이거? 지금 20위안의 상한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가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대만은 플러스 10%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10%인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다 없어졌죠. 이제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상한가도 없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대만, 일본, 대만은 그렇다 치고 일본도 아직도 점심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밖에 안 됩니다. 상해 심천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10%만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는 3위를 가야 우리나라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거지만 어쨌든 얘네 그 제도 안에서는 상한가죠. 그래서 TSMC, 미디어텍, 홍하이 프리시전, 푸본 금융지주 1, 2, 3, 4위가 모두 상한가를 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지금 상승이죠. 자, 테슬라, 엔비디아 21선 회복하고 끝났고요. 자, 테슬라 지금 뭐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4월 22일 날 나오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뭐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줄고 중국에서도 비아디에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과연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자, 이걸 다 기대하고 있죠. 2분기에 모델 Y 리프레시가 나옵니다.
모델 Y 주니퍼인가요? 제니퍼인가?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 Y에서 조금 바뀐 거, Y 모델인데 이 모양이 바뀐 거죠.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수요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Y를 사려고 테슬라를 안 사고 있다. 그럼 만약에 그러면 모델 Y가 나왔을 때 이게 폭발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테슬라에 대한 반발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잠재 수요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2분기가 굉장히 중요했죠. 모델 Y 저거.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태주 오량액 별 변동 없고요.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거진증권에서 백주업계 업황 주가 밸류에이션이 모두 저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닝더스타이랑 비아디도 크게 회복을 못한 모습인데 계속 그 좋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안증권에서 비아디 1분기 실적 고성장세 유지됐다. 투자 의견 매수 의견 냈고요. 자, 뒤로 오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요타 모터스가 ADR로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증시에도 급등이 예상됐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권은 61선까지 갔다 밀렸고 오늘 도요타 증시 니케이 증시에서 본토 증시에서 도요타는 21선에 가까운 갭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도 어저께 ADR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시간에서 지금 0.35고요.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급등이 예상됐는데 대만은 상한가가 10%라 이미 상한가 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3일 전에 점 하한가가 나왔는데 이번엔 또 점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라 얘네는 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리미티드가 위아래가 짧아가지고 저런 점이 많이 나와버립니다. 오늘 점 상한가로 계속 마무리될 것 같죠. 여기서 더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TSMC. 자, 이 지금 뭐 웨드부시가 뭐 한마디 했네요. 웨드부시가 지금 뭐 오늘 관세 유예 소식이 월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아마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아까 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웨드부시 같이 겉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뇌피셜은 그냥 요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이었다. 혼란스럽다고 말한 것도 여기 밖에서 압박을 느낀 것 같이 트럼프가 행동하는 것조차도 저는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사람이지 않을 수가 없을까. 정말 그게 맞다면 나중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링컨 대통령 옆에 이름 쓰일 수도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뭐 4년 지나봐야 알겠지만. 자, 일본입니다. 소니, 닌텐도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소니가 12.5, 닌텐도가 9.84 급등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애플 그리고 홍하이 프리시전 같이 뛰어났는데 대만의 특징주로 홍하이 프리시전.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어제 애플도 당연히 급등했고 오늘 시간에서 1.28 빠지고 있고요. 홍하이 프리시전 폭스콘의 모회사죠. 얘도 지금 점 상한가 같습니다. 플러스 10%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왜 이 두 개를 띄워넣냐? 애플 거를 대만의 폭스콘이 대부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거죠. 애플이 어제 15.33 급등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애플과 공급체인 전반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폭스콘을 통해서 아이폰 대다수를 중국에서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버리면 결국 이게 미국으로 가서 그럼 미국의 높은 임금을 감당하면서 아이폰을 생산해야 될 텐데 그럼 지금 대만의 폭스콘을 통해서 중국에서 제작하는 아이폰의 가격보다 훨씬 더 오를 수밖에 없으니 아이폰 가격이 지금 300, 500만 원 갈 수도 있다며요. 아까 전에 닌텐도 스위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걸 전가시키면 소비자가 안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나 닌텐도의 실적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어제는 일단 그걸 다 제외하고 애플이랑 홍하이 프리시전이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다 IT가 오르는 부분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며칠 더 가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 요소는 얼만큼 작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상승으로는. 어제는 그냥 시장 전반이 들어올려가지고 폭풍처럼 오른 거라 거기서 무슨 아이폰에 대한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나중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쳐서 저거 오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는. 그렇죠? 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더 지나봐야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오늘 반도체 대표주 오랜만에 오르네요. 반도체 대표주가 8.21입니다. 물론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만 SK하이닉스 11%에서 삼성전자 5%까지, DB하이텍 8.16, DB하이텍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고 할 수가 있고 SK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죠. 물론 삼성전자도 종합반도체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월등한 상승이 기록을 하는데 헤럴드 경제 뉴스가 이게 나와 있죠.
글로벌 디램 왕자가 몇 년 만이죠? 1992년 92년 후에 무려 33년 만에 디램 왕자가 SK 하이닉스로 바뀌었다. 그 이유가 인공지능 시대 개막하고 각광받고 있는 바로 HBM의 급부상이다. 일반 디램보다 5배 이상 가격이 비싼 HBM을 매년 완판시키면서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하면서 여기에 그 조사 결과를 여기서 냈죠.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자, 그래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들어가서 여기 따서 여기 제가 펴놨습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보통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은 사이트예요. 2025년도 1분기 디램 마켓시어 레비뉴. 자, 92년 이후에 33년 만에. 야, 이거 33년 만에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SK 하이닉스한테는. 그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차지한 적이 없었답니다. 자, 36대 34. 2%로 이겼어요, 지금. 자, 마이크론이 25%죠. 그래서 지금 3강이라고 불리우는데 36, 34, 25.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디램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과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2025년 온기로도 SK 하이닉스가 1등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주 매드평입니다. 오늘만큼은 하이닉스를 샤라웃하고 싶네요. 영원한 1등은 없다. 오늘은 행복하니?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아셔야 되죠. 10% 보편 관세, 자동차 관세 25%는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세와 배터리 기업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나마 시장이 그 반등할 때 이런 얘기를 해서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자동차 업종에서는 관세 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네. 양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예. 평론가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이 사실은 뭐 그 하루 단위도 아니죠. 몇 시간 단위로 자꾸 변화를 하니까 네. 사실은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일단 확정된 거는 그렇죠.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갖다 부과한다. 예. 그다음에 모든 나라의 기본 관세 혹은 보편 관세 10%를 그대로 부과한다.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자동차의 기존의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의 25%,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뭐 트럼프의 그 어떤 자동차 관세 부과는 그 지속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거예요. 예.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그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까지 부과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동차의 어떤 판매 단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수요 부진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자동차가 좀 잘 팔렸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될 거를 예상을 해서 미래 수요를 갖다가 땡겨보면서 네. 서둘러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다음 달에 자동차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오른다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자동차가 살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땡겨서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자동차 수요가 일단 부진은 멈췄는데 향후에는 사실은 이 관세 부과의 영향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게 상호 관세가 아니라 국가별로 차동되는 게 아니라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그러니까 모든 수입품, 수입차에는 동등한 관세가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조건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단지 이제 메가 트렌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 늘어나면 불가피하겠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큰 어떤 시장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건 일단은 없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렇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누구 거냐? 예.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 그게 이제 미국 내 생산이 담보된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예, 아무래도 가격을 덜 올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 내에 어떤 생산 거점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굉장히 유리한 판이 조성될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평론가님, 그 네. 내연차와 전기차랑 좀 나눠서 네네.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전기차는 과연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좀 괜찮은 건지 그런 네. 부분 다시 한번 좀 따져 좀 주십시오. 예, 모든 차가 관세 영향을 갖다가 똑같이 받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일단 내연차와 전기차를 크게 나눠 보면은 24년 기준 전기차는 64%가 미국 내에서 조립이 됐습니다. 네. 근데 내연차는 48%가 미국 내에서 조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의 관세 자체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다. 맞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예,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구성 부품이잖아요. 그 핵심 부품들에도 이게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거니까 핵심 부품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전기차가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서 있는다.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미국 내 조립 혹은 생산을 갖다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거는 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전기차는 얼마, 내연차는 얼마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영향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크게 받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다 생산을 좀 많이 하는 자동차 네네. 업종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데 네. 이 브랜드 업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줄을 좀 세워볼까요? 이게- 어느 그 네네. 업체가 더 좋을지, 예, 예. 상대적으로 덜 타격이 있을지. 일단은 그 전기차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테슬라, 리비아 이건 조립 기준입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거예요. 미국 네. 외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 리비아는 100%입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을 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한 80 몇 %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텔란티스, GM, 포드, 기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경쟁 상대를 유심히 봐야 되겠죠. 결국은 폭스바겐, BMW, 유럽 그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미국 내 조립 비중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일본 그 전기차 회사들은 더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혼다, 토요타 같은 토요타, 경우에는 거의 없네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갖다가 봤을 때는 어떤 결론이 이제 유추가 가능하냐면은 그나마 그래도 미국 내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한국 전기차 회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특히 뭐 그 지금 미국 내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가령 뭐 GM, 포드 이런 뭐 미국의 어떤 그 OEM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또 현대차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갖다 본격 가동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아가 그 조립 비중이 약간 좀 낮은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관세의 어떤 그 어떤 위협 이런 거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은 일단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K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관세 리스크는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에 대해서 125% 관세가 부과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대결인데 일단 북미 시장 자체에는 이 정도 관세에서는 중국산이 거의 발을 못 붙인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위기와 기화, 배터리 업체도 똑같아요. 위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어떤 높아진 관세 때문에, 품목별 관세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 수요의 감소. 그거는 전방 산업의 어떤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네. 다만 이제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서 유럽 통틀어서 700기가와트아워의 어떤 생산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다 진출했어요. 미국만 600기가와트아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을 갖다가 전기차 생산되는 걸 갖다가 전량 공급하고도 사실은 충분한 어떤 캐파를 갖다가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 한국 전기차 배터리들이,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들이 앞으로 유망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미국 내 생산 거점을 갖다가 늘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조립이 됐든 생산이 됐든지 간에 가령 뭐 유럽 업체도 마찬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업체들도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갖다가 좀 옮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예. 생산 기지만 옮겨야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외부에서 수입하면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 갖다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 거점을 갖춘 거는 한국산 배터리 셀 업체들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국산 배터리가 굉장히 그 앞으로 어떤 그 시장을 갖다가 훨씬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호재는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중국산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워낙 이제 강대강 기조로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결국 대안은 K 배터리가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예, 네, 그렇기도 네, 하고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럽이라든지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생산 기지를 갖다 어차피 늘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네. 이런 기조가 확대가 되면은 예. 그럼 한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예. 예. 자, 그리고 이 테슬라 오늘 뭐 밤사이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 부진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중에 이제 ESS 이것도 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의 큰 줄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이슈 이런 부분에 좀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예. 올 1분기까지만 예.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떤 실적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뭐 1분기에 33만 6천 대가 팔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4만 대 정도 미스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ESS 산업은 1분기까지는 엄청난 호황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그림에 보시면 1분기에 미국에서 10기가와트아워를 했어요. 이게 1분기 신기록입니다. 저기 지금 쫙 치솟고 있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현재의 성장 분야는 전기차가 아니라 ESS 분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와야될 형편이에요. 예.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ESS, 그러니까 그 비전기차용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관세가 바이든 정부에서 7.5%였고 내년에 25%로 올린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게 지금 125%를 갖다가 부과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테슬라는 이 ESS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갖다가 어디서 수입해서 쓴 거냐면은 CATL의 LF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까지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동안에는 관세가 낮았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없거나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메가팩이라든지 파워를 만들어서 이런 엄청난 성장을 갖다가 할 수 있었던 어떤 기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캘리포니아 메가팩토리 공장이 하나가 있고요. 제2 공장을 갖다가 텍사스 오스틴에 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전제로 했냐면은 CATL LF 배터리를 갖다가 계속 수입을 해서 싸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차를 갖다가 비싸게 파는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그쵸. 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CATL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LF 배터리를 갖다가 생산하려고 원래 했었어요. 예. 근데 이 자체도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은 굉장히 고도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광 발전소에 부수적으로 그 ESS 그 대용량 ESS 장치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뭐 엄청난 그 어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중국산 LF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대안은 어디가 되겠어요? 한국산 배터리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LF 배터리 갖다가 조금씩 생산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할 어떤 체제 뭐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사실은 안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 자체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중국산 LF 배터리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산들이 그걸 갖다 대체하는 어떤 시점, 어떤 호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마련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CEO가
이제 정치적인 그 의견을 좀 명확하게 네네. 보이면서 밉상 이런 부분도 그렇죠. 있었고 네네. 그나마 이제 믿고 가는 게 ESS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그나마 또 이제 관세 충격으로 미끄러질 가능성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네네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네네. 어쨌든 뭐 테슬라도 대안 마련을 굉장히 급급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안이 네, 없어요. 네, 테슬라 네, 입장에서는 네, 사실 네. 한국산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뭐 125%를 맞고서 가령 뭐 들어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들어온다? 우리나라하고는 경쟁력이 사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 내의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국산이 거의 뭐 완전히 주도를 할 거다. 네. 뭐 당분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또 한국 배터리 업체에게 혹시나 호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있으려나요? 이게 예. 물로벌 SK 공장이 1분기 말부터 상업 가동을 사실은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이게 가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SK온이요. 예, 예. 이게 포드하고 그 연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포드하고 연합을 했다는 게 굉장히 그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자동차 회사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제조 강국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런 어떤 무리한 관세 정책을 갖다가 동원을 하는 건데 포드도 역시 미국 회사지 않습니까? 이게 포드하고 SK온이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이게 글로벌 SK 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3곳을 갖다 건설 중인데 캐파가 총 120기가와트예요. 미국에서는 사실 픽업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특히 이제 포드의 F150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베스트셀러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올해부터 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하면서 포드가 완전히 전기차 라인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완전히 생산에 돌입을 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때 딱 맞춰가지고 SK온이 이제 상업 생산을 갖다가 1분기부터 가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 이차전지 회사들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호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기차 K 배터리 뭐 관세 충격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은 또 호재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네네네. 이거를 기회를 또 이용하면 또 달라지는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그런 가능성까지.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가려졌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한 3,700억 영업이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뭐 적자를 1분기에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갖다가 보인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관세가 부과됐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중국산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엄청난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맞게 되는 거고 네. 또 우리나라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배터리도 똑같이 동등한 수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세가 부과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갖는 어떤 경쟁력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 내 그다음에 유럽의 생산 캐파를 갖다가 미리 선투자를 해서 공급망 자체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불행한 시기에 그나마 굉장히 큰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시장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K배터리는 경쟁국 대비해서는 우위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네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차 잃었던 주가도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예, 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대담한 대담 오늘 K배터리의 기회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참 재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재밌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고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도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관세 폭탄 때문에 충격적으로 지수가 많이 빠진 미국 우리 시장. 그런데 이제 하락이 끝난 걸까요? 그 사인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더 떨어지면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번 주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뉴욕 증시의 급락에 대해서 해석하는 리포트들이 증권사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하나는 강현기 DB증권 파트장이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현기 파트장은 주식이 더 내려갈 거다, 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이사는 이거는 의도된 트럼프의 계획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트럼프 푸시나 파월 푸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결론만 봤을 땐 일단은 한쪽이 약간 맞춘 것 같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증권의 강현기 파트장은 미국이 지금 관세 때문만이 아니라 하락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하락을 촉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이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명목 GDP가 더 높은 상황에서는 돈을 이자가 낮은 쪽에서 빌려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게 미국의 상황인데 이것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IT 버블 붕괴 때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런 때가 명목 GDP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때문만이 아니라 어쨌든 미국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기준금리 조금 낮춰주면 다시 명목 GDP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인하하게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의 길로 더 갈 수 있다라고 강현기 파트장은 해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정 지출 축소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정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던 때 어쨌든 재정 지출이 많이 지금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는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이런 돈들이 주식 시장을 거품을 만들어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2028년에 대선이 또 있는데 지금 주가를 많이 올려놨다가 뒤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떨어뜨려놨다가 드라마틱하게 주가를 올리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강현기 파트장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돌 굴러가니까 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이사의 의견을 볼까요? 자, 김병현 이사의 의견은 지금 트럼프가 의도된 경기 둔화로 금리 안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정책이 이것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고 수요를 줄이는 전략을 트럼프가 펼치는 거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장기채 발행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재정 계획을 펼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위험 사인이 이런 소프트 랜딩을 통해서 시장을 조금 진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트럼프 푸시라든지 연준 푸시라든지 2018년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주식을 살 때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 앞으로는 트럼프 푸시 나왔으니까 연준 푸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상대국들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았잖아요. 중국이 막 계속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유럽도 이탈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러면 베이스 시나리오는 적당히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조금 물러날 줄 알고 다른 나라들은 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트럼프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기 전에 뭔가 시장의 충격이 더 가해지면서 하드 랜딩으로 가기 전에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트럼프 풋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이 충격에 가지 않기 위한 전략을 트럼프가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산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게 트럼프가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김병현 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월 4일에 리포트를 내면서 10년물 국채가 20pp 더 빠지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8이었습니다. 아까 김민수 대표님이랑도 얘기했죠. 3.8 찍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풋이 나왔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페드나 트럼프나 이때까지 가면 항복할 수밖에 없다.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이 관세가 완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걸 트럼프가 오늘 알려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연준 풋이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앵커 브리핑 한번 리포트들을 비교해봤습니다. 네, 트럼프의 폭주가 멈추면서 일단은 증시가 급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계속 오를까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시시각각 정보를 잘 알려서 선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승장 잘 즐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